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봄날은 간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대단히 단언적인 이 문구 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이 딱 멈춰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뇌리에서는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의 오프닝 장면처럼 무수히 많은 봄날의 개념 그리고 그 연관 개념들이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봄날은 봄날이다 이렇게 단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체의 영양소가 결핍되면 예를 들어서 철분 결핍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정신 또는 두뇌의 영양소의 결핍 그 중에 하나인 생각 결핍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결핍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 결핍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 결핍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러한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두뇌 활동, 두뇌 기능이 넉넉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처방을 하자면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매일 40분 이상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딴일 하면서 음악 듣듯이 듣는다든지 혹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추론도 하고 마치 자신이 이 강의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는 내용을 노트하기도 하고 관계도를 그리거나 계산 문제가 있으면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제 본인이 다시 이 강의를 고쳐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문점을 찾거나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덧붙여보는 그런 것은 더 좋겠죠.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는 참가형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모든 연령입니다. 아이부터 세상 경험이 많은 어른까지 모두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이 어째서 필요한가? 그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업을 가리키죠. 산업의 어떤 시대 구분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그 시대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게 되면 그것이 산업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모든 국민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막 발을 들여놓은 세대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막 살기 시작한 새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새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는 두뇌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 참가형 두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학습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이제 우리가 봄날은 간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봄날은 간다 라는 것이 가요의 제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요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요란 대중이 즐겨 듣는 노래,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노래는 가수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각자가 직접 부르면서 즐기기도 하죠. 그것이 대중가요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노래는 가수가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란 무엇일까? 노래란 목소리로 어떤 곡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막상 가요가 무엇일까? 노래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고 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벌써 우리는 그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노래란 목소리로 어떤 곡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이 있지요. 노랫말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랫말이라는 것은 노래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노래란 노랫말을 곡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수단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개가 있고 그 속에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노랫말과 곡조. 곡조라고 하는 것은 좀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곡조는 곡이 있고 흔히 우리가 오선지에 그려서 표시를 하는 곡이 있고 그 곡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 악기라든지 혹은 그 악기를 음성이 대신할 때 그를 우리는 가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았을 때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노랫말은 다른 요소인 곡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감정 표현은 좀 덜 풍부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곡하고 악기, 즉 곡하고 목소리, 가수의 목소리, 이쪽이 좀 더 풍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 표현은 덜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 설령 그 노랫말이 언어로 되어 있지만 노랫말에 집중해주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덜 불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 표현, 내용 표현에 있어서 노랫말과 곡조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우열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노래 속에 들어있는 노랫말은 그 노랫말을 독립시켜 놓은 가사 혹은 시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된 작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작품을 한 50%, 60% 이렇게 구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쓴 사람의 원시, 그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었는지 하는 것을 세세히 밝혀서 감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노랫말을 쓰는 사람을 작사가라고 합니다. 노랫말은 과거에는 시였던 경우가 아주 많죠. 이 가요 봄날은 간다 라고 하는 이 가요는 가사를 쓴 사람은 손로원이라고 하는 시인 혹은 전문 작사가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의 작품입니다. 작곡은 박시춘, 노래는 백설희,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손로원 씨의 시로서,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시로서 여기에 대해서 비평을 쓴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평을 쓴 사람은 시인이면서 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영광이라는 인물인데, 그 글이 실린 곳은 2018년 5월 8일 뉴욕 중앙일보 미주판입니다. 거기에 시평을 실었는데 좀 발췌해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아직 모르는 청춘의 계절인 봄. 봄은 짧은 만큼 긴 상실감을 준다. 19 그녀는 떠난 사랑을 그리워한다. 꽃과 별과 새와 더불어 울고 웃던 그는 어디로 갔나.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있는 그것이 시평 전부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으로는.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이영광 교수, 이영광 시인, 그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이 시를 연애시, 그 중에서도 실연을 주제로 한 그런 연애시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영광 교수의 시평을 읽고 혹시 그가 현재 20대인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시평에 별로 감동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손로원 씨의 봄날은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는 봄날은 간다는 가요의 가사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벌써 대단히 오래전부터 불리웠고 길게 잡으면 한 65년 동안 인기 있는 노래로서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19살 청춘의 시련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받는 노래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랑에 실패한, 버림받은 여성의 이야기, 이런 노래는 참 흔해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로원 시인, 그는 1911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 그의 봄날은 간다라는 것을 시로서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 시에서 제1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좀 낯선 단어 혹은 잘못 알고 읽기 쉬운 그런 단어가 있어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산제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봄에 오는 제비, 흥부에게 그 박씨를 물어다 준 새의 제비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산제비라는 이름은 나비에 붙은 산제비 나비, 그래서 나비는 곤충이죠. 나비에게 붙은 이름이다. 그것이 좀 새로웠고, 알뜰한 맹세, 그래서 이 알뜰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보통 알뜰한 그러면 검소한, 절약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 애정이 깊은 혹은 귀중한 이런 뜻으로 쓰였다. 그런 것들을 미리 짚어두고 이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는 전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년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제2연입니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제3년입니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은 노랫말이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의 곡이 어떠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떠했고 그것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시와 시인과 시를 읽는 사람만 남는 그런 공간에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랫말이 아니라 시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글을 쓴 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는가, 그것도 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되지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사이의 대화이자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려진 바에 따라서 이것을 볼 때 이 시를 쓸 당시의 시인은 어떤 공간에 머물고 있었는가? 그것이 시간적인 공간이든 심리적인 공간이든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일보 1991년 8월 30일자에 어느 정도 그것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고, 기타 다른 문건들도 이 시인의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공간은 6.25 전쟁의 막바지인 1953년입니다. 이 시를 썼던 때는. 그렇다면 전쟁 막바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전쟁 때에는 살아남는 데 급급해서 사실 상처도 그렇게 상처로 여겨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온갖 상처가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더 급한 일 때문에 뒤로 밀어놓았던 그런 아픔과 슬픔과 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 이런 시기가 되겠죠. 이 시에서 시인은 모티브로 삼은 것이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은 19살 새색시, 이것을 모티브로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의 어머니가 19살이었을 때, 그때의 그 전해오는 이야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 자신은 어땠는가? 그는 191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는 대략 42살, 그 전후였겠죠. 1953년에 42살 전후의 남성,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노년에 가까이 간 그런 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관념을 고려하게 되면. 원래 그는 부잣집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의 문과를 졸업한, 이러한 경력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글쓰기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를 쓰던 어머니를 모티브로 했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그런데 이 시를 쓰던 때로부터 8년 전 1945년에 그의母亲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이 시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그 이미지,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은 8년 전 기억이다. 그렇게 되겠죠. 시인의 고향은 철원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 이 시를 쓰던 그 당시에는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인이 고향이 어떻게 된다든지, 분단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전쟁 자체, 전투 자체,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겪고 그것을 시로 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앞에서 소개를 했던 시 가운데 전부 볼 것은 아니고 눈에 띄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3연에서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
가장 사실적인 표현을 한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를 쓰기 8년 전 시인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원이 장가드는 날 나도 연분홍 치마를 꺼내 입을 거야. 내가 19살 때 시집 오면서 입었던 그 연분홍 치마 저고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객상을 당한 불효자는 무덤 앞에 달려가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고 이 시를 쓰기 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할 때 이 황혼의 의미 그것이 좀 더 다양하게 연상되지요. 보통 황혼하면은 가장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질녘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19살인 여성이 해질녘에 이 시를 연애시로 볼 때는 그렇게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혼은 아주 종종 노년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시인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이 황혼은 사망, 죽음이라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는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2연을 보게 되면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찻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노새에는 짤랑거리지 않죠. 이것은 청노새에게 달아놓은 방울이 짤랑짤랑거리면서 역마차가 달리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로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1945년 그보다는 더 과거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쪽이 이 한반도에 아주 근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서구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죠. 그것이 자구의 운율만이 아니고 어떤 이미지, 영상이라고 할까 그 이미지의 운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보면 앞에 소개한 시에서 제1년에서 성황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황당은 어머니가 연상되는 그런 시어이지요. 그런데 제2연을 보면 역마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시인이 동아일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집에 머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역마살이 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역마차라고 하는 것은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길 일정한 곳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방랑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연결지으면 제3년에서는 신장로 아주 현대적인 의미이죠. 도로가 포장이 된 신장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를 보면서 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년에
옷고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옷고름. 그런데 2연에 보면 꽃편지가 나오고 3연에는 안가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안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하고 석연치 않고 혹은 속에 맺힌, 좀 한이 맺힌다든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안가슴을 두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그런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그 운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제1년에서는 휘날리더라, 제2년에서는 흘러가더라, 제3년에서는 슬퍼지더라.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1년에서는 산제비, 그 다음에 2년에서 청노새, 그리고 3년에서 뜬구름, 이런 관계를 엮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1년이 그 어머니와 그런 관계, 2년은 자신의 그 방랑하는 삶, 3년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없는, 그래서 좀 한이 남은 그런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저 평범하게 보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시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제1년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런데 이 연분홍 치마라고 하는 것은 그 젊은 여성을 가리키죠. 젊은 여성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항상 마지막에 봄날이 간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은 봄바람이 부는 봄인 것을 알 수 있죠.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 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린다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문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준수의 추천사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고, 물론 거기에 나오는 것도 춘향이지만 춘향이에 대한 내용에서도 역시 이런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이 옷고름을 씹는다 하는 것은 공격적이지 않은 여성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고 기다리고 조바심하는 모습,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이것이 만일 사랑을 노래한 시라고 한다면 뭐하러 성황당 길에 혼자 젊은 여자가 갔는가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물레방앗간도 아니고 성황당 길에 젊은 여자가 혼자 간다. 그것은 뭔가 그렇게 건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지키는 홀령을 모시는 집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황당은 밝고 사랑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닌 것이죠. 어둡고 음침하고 외지고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산제비라는 것이 산제비나비라는 것인데 이 나비가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비보다 상당히 큽니다. 커다랗고 시커먼 그런 나비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를 떠올리고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상징으로서 시어로 선택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1953년에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4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지금 그 시를 쓰고 있는 그 무대 위에 있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것이죠. 젊은 여성이 옷구름을 씹으면서 성황당길에 있다. 그런데 불길하게도 산제비 나비가 휘청휘청 그 성황당길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분위기가 조금 노래를 들을 때하고는 달라져 있죠.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이 식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분홍 치마를 입은, 그러니 19살 여성이라고 해버리면 좀 더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때 1953년에 19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보는 19살 학생들, 19살의 그 청소년,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앞에서 이 시인의 어머니도 19살에 시집을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여성이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기를 날마다 바라면서 성황당에 와서 치성을 드리고 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19에서 오늘도라고 해서 그러면 어제도 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라고 풀이를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시에서 19살 여성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앞으로 내일을 약속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교제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19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이것이 제1년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것이 꽃이 피면 같이 웃을 수 있죠. 그런데 꽃이 진다고 같이 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꽃이 질 때 사람이 우는 것은 꽃이 지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성의 상대방인 그 남성은 꽃이 지면 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생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그만한 일들을 같이 겪은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장례를 약속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풍조로 보아서 가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있기라도 하라. 이런 마음으로 성황당에 와서 빌고 있는 그런 여성을 보고 있다. 그런데 산제비나비를 보면서 저것이 그 사람의 혼령인가 하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 속에 나타나 있는 여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1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가 사랑받는 노랫말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에는 19세기 말부터 그의 어머니가 19세기 말 인물이니까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을 몸소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의외로 아주 다양한 모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혼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원하는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시인은 부모로서가 아니고 자식으로서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족, 또 전쟁, 고향, 죽음 이런 것들을 통째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으면서 그러면서 40이 넘도록 살아온 그런 남성의 시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건대 이 시의 모티브는 어머니였고 어머니와 관련된 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도 배경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시인 개인의 시대적인 배경, 심리적인 배경, 그리고 시에서 쓴 그 시어들이 확장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읽은 그것이 바로 봄날은 간다 라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이든 노래이든 모든 것은 인간이 세상과 대화하고자 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물이고 그러한 어떤 의사표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